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이랑 홍준표랑 붙였을 때랑 이재명이랑 이제 윤석열이랑 붙였을 때 둘 다 야당 후보들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한테 윤석열과 홍준표 둘 중에 한 사람이 상대편이 된다면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쉬운 상대겠느냐. 왜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 좋아, 당신들 말 맞다, 말 쌍설했고 지도자 그러면 되느냐. 그러나 고의성사 했지 않느냐, 앞으로 안 그런다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했지 않느냐라는 변명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권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지적받아왔고 지적받고 있는 것은 저 후보로 하면 불안하다. 뭐 형설욕수라든가 김부선 연예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분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으로 고해성사를 할까요? 왜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 좋아, 당신들 말 맞다, 말 쌍설했고 지도자 그러면 되느냐. 그러나 고해성사 했지 않느냐, 앞으로 안 그런다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했지 않느냐라는 변명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정문준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나 추석 앞두고 뭐 나오기도 했었고.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추석 그런데 우리 MZ세대 왜 그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이랑 홍준표랑 붙였을 때랑 이재명이랑 이제 윤석열이랑 붙였을 때 둘 다 야당 후보들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지지율은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또 내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 있다라는 것이 또 있고, 또 후보들이 1대1 대결을 했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 저는 그 질문은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윤석열과 홍준표 둘 중에 한 사람이 상대편이 된다면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쉬운 상대겠느냐. 저는 딱 단도직 입장으로 윤석열이라고 봐요. 만약 이재명 후보 측이라면 홍준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근데 윤석열 후보는 반문, 상징이었거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경선에서 3연속으로 과반 이상의 지금 지지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이제 뭐 반등 더 이상 어렵고 그냥 단언해버리면 그냥 이재명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여권의 정통한 분석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출발이 충청도라 그러면은 전국의 민심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곳인데 거기서부터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 그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또 호남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호남이면 이낙연 후보의 고향이니까 반전의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아니다. 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만 호남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이 대세를 만들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대세가 시대 정신이 맞다. 그 시대 정신이라고 호남은 기준이 뭐냐면 개혁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보다는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을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잘해가지고 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떤 후보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랬을 때 만약에 처음부터 호남에서 시작을 했으면 호남 유권자들도 이재명이가 개혁적이지만 그래도 이낙연도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어서 비슷한 양강 구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미 한쪽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호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치적 결단은 호남 사람들이 내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여권의 후보로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호남에서가 아닐까. 물론 호남은 의외로 내 고향 사람을 따지기보다도 이 정권을 유지할 사람, 자기들이 선호하는 개혁적인 정권을 유지할 사람이 누구냐. 즉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과거에 안철수와 문재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당시 후보도 굉장히 호남 사람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냐. 개혁적인 정부를 이끌되 집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호남 지역 다 지나가면서 우리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 경선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50%를 상회하는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격차입니다. 이거 45%만 얻어도 아마 엄청나게 표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4% 출발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51%라는 표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유지를 못하는 명백한 사유가 나면 이게 무너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50%라는 것은 절대적 지지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등락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재명한테 아주 큰 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 이낙연이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네? 이 상황 갖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추세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격차다. 사실 추석에 대개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과거에 뭐 정문준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나 추석 앞두고 뭐 나오기도 했었고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추석 그런데 우리 저 MZ세대 왜 그래?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제 그전에는 추석이 물론 추석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이 굳어진 판세가 사실 변화가 오고 오면 재밌잖아요. 근데 좀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 앞서간 후보들한테는 추석이 그렇게 위험한 시간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의 이제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원팀을 이루라. 근데 이제 원팀 이루는 것은 이런 말 실수만 안 하면 원팀은 주변에서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러나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 파이터 기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엄청난 여권의 후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의 중압감을 느껴야 돼요. 겸허해야 된다고. 그 자세가 하나 필요하고 그래야지 원팀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50%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는 젊은 층도 많아요. 그러면 젊은 층이 문재인 정부를 이어갔다 하면 안 찍어준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되면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라질 것이다.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정책적 차별성 분명히 줘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속적으로 여권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지적받아왔고 지적받고 있는 것은 저 후보로 하면 불안하다. 뭐 형설 욕수라든가 김부선 연예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방이면 끝날 텐데 불안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왜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 좋아 당신들 말 맞다 말 쌍설했고 지도자 그러면 되느냐. 그러나 고의성사 했지 않느냐. 앞으로 안 그런다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했지 않느냐라는 변명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리더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이재명.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정말 귀한 말씀이 된 것 같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대선 판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글쎄요. 오늘 했던 이야기가 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나는 또 생각을 하면서 좋은 후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